안녕하세요. 오늘 미술 교과서 2015 교과서 완전 학습 2강 두 번째 시간이죠. 음, 내용 자체를 뭐 화면을 좀 크게 잡고 하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PC나 뭐 이런 걸로 보시면서 내용이 괜찮은 부분은 좀 이렇게 따로 적어놔야 되겠다. 그런 거 그냥 몇 가지만 적어 놓으시고 그냥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듣고 뭐 이제 기본 이론처럼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음, 저번 주에 했던 그 다음 쪽부터 체육 영역입니다. 음, 예편인이라는 작가예요. 미술과 소통에서 이제 이 작품인데 이 작품 자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공간은 이제 자연이죠. 어, 이 자연을 중심으로 공간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자연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거닐면서 이 자기 모습을 또는 다른 타인의 모습을 비춰지는 그런 거울의 형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의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당연히 설치 미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원의 거울미로. 거울은 사물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로 이제 비춰주는 성질이 있는데, 예표아이는 그 이제 거울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제 공원이나 실내 거울로 많은 작품을 설치했는데, 특히 위에 있는 이 작품들은 공원, 자연, 이런 부분들의 장소에 그 적공을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피아이는 자신의 설치한 거울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기를 원하고요. 즉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신의 거울 숲에서 이 사람은 이제 거울 숲 이라고 칭하죠. 사람들이 즐겁게 장난하고 웃고 놀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울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장소에 그 거울이라는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의 의도는 단순히 놀이의 그 공간에서 소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체크를 해보세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뭐 체크할 자료는 없죠. 예,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거울이 그 역할 중심의 매개체.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가 일상의 공간에 이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상호 소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평권 통일 부르기 작품인데 이것도 이 공간의 이제 설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력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거대한 네 개의 대나무 그 인간 형상, 그래서 대나무 재료를 사용을 해서 통일 부르기라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작품을 통해서 통일을 향한 우리나라는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항상 그 통일이죠. 꿈과 염원을 담고 있고요. 작가는 대나무를 쪼개어 그 시줄 날줄을 엮어서 거대한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와 철근으로 만든 조형물은 통일을 향한 아, 하지만 강렬한 호소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건 이게 SNS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의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나오는데, 대화창이 마치 감옥의 그 대화창이죠. 이게 대화창이네요. 마치 감옥 청살처럼 둘러싸여 힘들어하는 여학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학교폭력은 뭐 혼자서 벗어날 수 없는 감옥으로 주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포스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익 광고 이런 공익 광고를 통해서 포스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위에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스트릿 퍼니처가 있죠. 그래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 가로등, 벤치. 그 다음에 공중전화 부스 등 거리의 모든 시설물을 통칭하는, 그래서 스트릿 퍼니처로 통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도시 공간을, 그 어느 정도, 꾸밈 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치죠. 뭐 어려운 건 없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 나와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공사장에서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헤링이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피티, 이제 낙서 미술이죠. 그래서 유명한 헤링은, 낙서 미술 유명 헤링은 1980년대 뉴욕거리에서 미국의 뉴욕거리 문화의 그 영향을 받은 미국의 미술가이자 사회운동가인데, 작가는 공공장소에서 뭐를 하고 있냐. 아까 여기서 소통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대중과의 소통인데, 이 사람은 다른 낙서, 이제 이게 그래피티 아트 작가들이 실제적으로는 왜 도시 한복판 일부의 공간을 활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이 진짜, 어, 대중이 소통하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라고 여기고,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과 뭘 한다? 소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철 및 거리 벽면, 지하철에 사람들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그는 하이문화로 낙이 찍힌 낙서와의 형식을 빌어서 새로운 회화 양식을 창조를 했다.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의 작품은 간결한 선과, 주영적 특징이겠죠. 간결한 선과 강렬한 원색,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평면적인 특성을 가진 원색, 그리고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표현 등으로 그 이미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해서 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뭐 마약, 뭐 이런 것들로 에이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아마 에이즈로 죽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뭘로 죽었나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서울 한강채와 남산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보급한 서체인 서울 한강채와 남산채가 있어요. 근데 뭐 한강채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는 뭐 문서로 따진다면, 책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제 본문체가 될 수 있고, 남산체는 아무래도 우리가 표지에 들어가는 그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소유 보유 글꼴로 널리 사용되며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서울 서체를 개발했는데, 서울 서체는 서울 한강체 4개의 종류와 서울 남산체 4종, 총 19종이 있대요. 그래서 서체는 강직한 선비의 정신, 그리고 단아한 여백을 담고 있고, 조형적으로는 한옥의 열림과 기와의 곡선미를 표현했대요. 그래서 또한 이름으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산인 한강과 남산을 응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언어의 한글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들을, 문화적인 요인을 가미해서 서체를 만든 것만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공주시 마스코트도 나와 있고, 픽토그램 좀 볼게요. 저는 이제 그걸 편집하면서 그것도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같이 교과서니까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집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픽토그램, 자, 그림, 픽처. 그래서 그림과 정보의 합성어인데,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 사용해요. 국제적인 행사. 그러면 우리가 만국의 공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어쨌든 그림 문자이죠. 보통 그림 문자라고 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래픽 심벌을 말한다. 그래서 픽토그램은 의미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시각화. 제가 이렇게 체크했죠. 이 상징적인 시각화는 결국은 직관적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적 체계 개념을 배우지 않더라도 이 그림으로 우리가 공통의 어떤 내용들을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도 나오죠.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로 단순하고 의미가 명료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조건은 뭐냐?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문자와 함께 색상으로 긴급, 안전, 주의 등의 안내를 표시할 수 있고요. 검정은 일반적인 사항 및 공공시설물 안내. 그리고 빨간색은요. 원안의 이 사서 모양은 금지고요. 파랑은 지시고요. 노랑은 주의 경고. 초록은 안전에避難 유생 구호, 빨간건 소방 긴급 고도 위험에 등이 사용이 된다.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 요즘에 하도 제가 올해 좀 이걸 하다가 이것저것 조금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뭐 했던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기출 문제에서 보면 교과서와 그 다음에 필독서, 그 다음에 사전의 일부, 그 다음에 기출, 요 틀 안에서는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그게 상당히 많죠. 필독서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나오는 데가 중복적으로 있긴 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그러니까 딱 우연찮게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이 그 내용이 기출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 그 책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위주로만 보죠. 근데 여러 권을 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기출에 있는 내용은 여러 책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 책에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 책을 이제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지만 이제 그 여러 책 중에 특히 요 책에서 조금 관점을 잡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원래 책을 안 보냐 그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이 1년도 안 남았죠. 이제 그런 기간 동안 필독서 모든 거를 섭렵을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글에 그 장을 응용한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스트 스미트 그래서 바우하우스 포스터죠. 바우하우스 포스터. 자, 이 바우하우스 포스터의 특성들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시면 이런 이 문자들 이런 문자들 예, 이런 문자들 보이시죠? 이런 문자들이 대부분 나름대로 조형적으로 배치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문자의 기능, 다시 말하면 내용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포그라피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근본적으로 기능주의적 특성, 그러니까 타이포그라피의 기능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그래픽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 시조가 뭐냐면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고 그리고 구성주의는 알다시피 바우하우스한테 영향을 지대하게 주죠. 그래서 바우하우스 2기 때 영향을 주는데 데스틸과 바우하우스 이 두 종류의 그 양식들이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준 것이 기능주의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가 즉각적으로 여기서 반영이 돼버리죠. 그래서 바우하우스 포스터인데 1923년, 1919년이 이제 등장했던 시기고요. 건축가 발토그로피우스가 이제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해가지고 자 여기서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하여 설립한 바우하우스의 포스터래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만들었는데 얘들아 일로 와라.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었죠. 바우하우스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는 뜻의 하우스바우를 이제 도치시킨 것인데 주된 이념은 건축을 주축으로 삼고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려는 것이다. 일기 때만 해도 우리가 표현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예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바우하우스의 이념이 뭐냐면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죠. 주축을 잡고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려는 것이다.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어디에 그런 게 있었나? 고딕이 있죠. 고딕. 그래서 얘네들이 중세의 고딕적 성향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건축을 중심으로. 고딕 때 보면은 모든 공예와 그 다음에 조각, 그 다음에 회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이제 종교 성당에
종합적으로 포함되잖아요. 이런 방어학의 교육 이념은 이제 회화 조각 건축, 그다음에 타이포그래피 등에 통한 요스트 스미트가 새롭고 세련된 서치와 간결한 레이아웃으로 표현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남한산성의 유적지, 남한산성 가면 참 그 옛날에 그 기운이 느껴지는데, 우리나라의 그 아주 치욕적인 일도 일어나고, 남한산성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가면은 되게 깊어요. 산도 깊고. 그래서 남한산성 유적지를 안내하는 심벌 마크와 전용 색상입니다. 여기서 남한산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해요. 남한산성 성들에 새겨진 산과 성곽과 기와로 대표되는 자연과 역사, 문화, 아름다운 어울림이 표현된 심벌인데, 남한산성을 이루는 하나의 성돌이면서 동시에 남한산성 전체 공간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내면서 생생히 담긴 역사, 여러 역사가 있죠. 문화, 그리고 자연의 참 아름다움의 어울림을 성돌에 새겨진 산과 성과 기와 모습을 표현했고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산에 남한산성을 쌓고 산성 안에 사람들의 마을과 문화, 문화재가 생겨남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한 심벌 마크는 목판본 활자체와 더불어 일부러 목판본 활자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의 역사 가치를 부각시키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키며 이어온 푸른 남한산성의 기상을 초록색. 그 여름에 가보셨어요? 특히 봄, 5월, 6월 가면 굉장히 푸르죠. 남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르주아. 부르주아가 나와 있죠. 이 부르주아는 굉장히 큰 거미, 암컷이죠. 그래서 마망. 그래서 마망은 그 말뜻 그대로 엄마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기억하시고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암거미의 형상을 확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얇고 뾰족한 다리로 거대한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미의 모습에서 자식에 대한 강인한 인내와 굳건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엄마만의 어떤 강한 힘. 그래서 프랑스 태생의 미국 추상표현주의 조각가 루이스 브루주아는 현대미술의 대모로서 70세가 넘은 나이에 국제명성을 얻었고 굉장히 뒤늦게 빛을 봤죠. 그래서 20세에 가장 주목받는 조각가 중 한 명이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삶의 기억과 고통, 삶의 기억과 고통 그리고 관계에 초점을 맞춘 그의 작품은 인간사. 원래 어머니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더 포괄적이죠. 삶의 기억과 고통, 인간사에 대한 모순과 상처. 모순과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이 작품을 보면 아슬아슬해 보여요.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죠?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한 다리 그 사이에 그 자식에 해당하는 그 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성애, 그걸로 인해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모순이나 인간의 삶의 흐름, 인내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특이하게 이렇게 이건 한국 작가는 거의 이제 볼 이유가 없긴 한데 몇 가지만 좀 봅니다. 오늘은 공부하기 싫어 해가지고 이게 표현됐는데요. 되게 좀 이렇게 굴곡지게 표현을 했죠. 평범한 일상의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을 왜곡을 했어요. 보는 사람 하여금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는데 작가는 평범한 것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평범해 보일 뿐이다. 그래서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특별한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 작가들 다 그렇죠. 그래서 용어사전에서도 그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일상의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일상에 쉽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런 장소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대부분 요즘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범함은 특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 주로 주변인들의 일상적 모습을 주로 영화 속의 장면 하더라도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상화된 절정의 장면이 아닌 차라리 가볍고 상투적이며 이질적인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상한 모습을 소재로 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과 낯섦, 그 다음에 재현과 왜곡, 회화의 환영과 조각의 실제 관람객이 역설적이고 절묘한 조합에
조합 사이의 상호 간의 유사성과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듀샹의 자전거 바퀴. 요 자전거 바퀴가 이제 요게 돌아가요. 이게 손으로 툭툭 치면 돌아가죠. 그래서 요게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레드메이드, 이제 아sam블라주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초는 아닌데, 사실은 뭐, 어쨌든 구성주에서, 나오긴 했지만, 키넥트 아트다. 키넥트 아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전거 바퀴. 자전거 바퀴와 나무 의자. 그 나무 의자는 요거는 뭘까요? 이게 좌대인가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로 인해서 좌대에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특징이야, 이 사람이. 자전거 바퀴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각의 감상 범위를 확장했다. 감상 범위를 확장했다. 뒷샹은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을 통해서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무시했다. 이거 일반적으로 뭐 뒷샹 하면 다 요건 다 들어가요. 뒷샹 하면 이게 다 들어간다. 미술 작품에서 일상용품의 경계를 허무었다. 레드메이드 특징이죠. 그 다음에 기성품에도 작가의 선택에 의해 주제와 의식을 불어넣으면 독립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샘 작품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혁명적인 제안은 현대미술의 커다란 개념별을 몰고 왔고, 그래서 이제 예술가는 자신이 지닌 예술적인 기교나 솜씨를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요소나 원래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사물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담당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다시 위로 가시면,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을 통해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무시했다. 이게 손으로 만들거나 창작, 미술작품의 일상의 경계를 허물었다. 레드메이드 특징이죠. 공상품을 사용하니까. 그 위에 자전거 바퀴를 움직이기 위해서 조각의 범위, 감상 범위를 확장했다. 조각의 감상 범위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 우선 이 작품 자체의 감상 범위는 우리가 일반 오브제도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감상 범위에 해당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각 작품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요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작품이란 말이야. 자, 이제 요게 이제 작품이고 요게 이제 좌대라면은 기존 작품과는 뭐 어느 정도 구색은 맞췄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좌대 자체에 세워진 것도 작품으로 본 거예요. 작품으로 봤고 이것도 또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 자체로의 어떤 부분들과 부분의 연결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뭐가 돼요? 아상블라주가 되는 거잖아요. 아sam블라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 자체는 레드메이드지만 이 만들어진 요소들의 결합은 아sam블라주 방식, 그래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sam블라주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같은 얘기 나오지만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 있으면 넣습니다. 그래서 뒷샹, 소변기라는 이제 선입견을 자, 소변기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형태 자체만으로 조용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선입견을 버리고 이 사람이 의도한 거잖아요. 셈이라는 제목처럼 사물이 지닌 기존의 성격을 걸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예술작품은 재탄생한 건데 우리가 소변기로 있을 때는 그냥 소변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무리 이뻐도 그쵸. 왜냐하면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변기 딱 하려니까 소변기가 좀 되게 독특하게 생겼단 말이야. 뭐 그런가 보다. 볼일 보죠. 근데 소변기 자체가 아무리 이뻐도요. 오 보면서 막 야, 이거 기가 막힌데 하면서 그 정도 관심조차도 갖지 않죠. 그러니까 뒷샹이 천재라는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샘은 1917년에 말스 뒷샹이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갤러리에서 열린 독립 미술가 협회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인데 그게 레드메이드 기성품. 그래서 레드메이드 작품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처음에 가져오자마자 작품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인정받은 거야. 이 작품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남성용 소변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거. 이건 뭘 뜻하냐면
공장에서 갖고 왔다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이거 완전하게 원본성에서 벗어난 거죠. 원본성에서 벗어난 거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대량으로 있는 것은 기존의 그 원본성 자체가 작품의 기준점이었단 말이에요. 왜 작품이 비쌀까?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된 나온 소분기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드메이드 얘기할 때는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라는 것을 계속 쓰는 이유, 그게 의미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고 세밀한 제목을 붙이고 예술작품이냐 전시장에 좌대에 올려놨기 때문이다. 작가가 손을 빌린 것이라고는 알르트라는 그 서명권이고, 그것은 당시 미국 남성 화장실이면 어디서 볼 수 있는 흔한 병기죠.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얘기할 때 뭡니까? 원본성, 그리고 손의 협응력의 작가의 개성, 그것이 이제 원본성에 해당되겠죠. 어쨌든 작가의 개성,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완성된 결과물, 그죠? 이런 것들의 고정관념을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셈이라는 제목처럼 사물이 지닌 기존의 성격을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 소변기는 뭐 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나 똑같이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창작이고 되게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레드메이드, 모던 아트 오브제의 장르 중 하나인데, 실용성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이 공상품, 기성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최초로 목적을 떠나서 별개의 의미를 갖게 한다는 거고, 뒷샹이 변기, 술병거리, 자전거 바퀴, 샵 등 예술품으로 제출한 데서 시작한 새로운 미술 개념인데,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새로운 환경에 옮겨놓아 본래 용도를 상실하고 예술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뒷샹이 예술적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것은 예술이다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쁘게,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 미적인 요소를 제시하는 거잖아. 근데 뒷샹은 여기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예술적 의미를 갖게 되는 예술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 그런데 미적인 요소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절대. 예를 들어서 이 병기를 공산품 사용했으니까 이거 자체를 이쁘게 해야지 하면서 빨간색을 칠하거나 황금색을 칠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선택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색을 칠하게 되면 미적인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손에 행위를 가하거나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이고 벌써 30분이나 됐네. 네, 조금 더 합시다. 아니 이게 길면은 보다가 이제는 너무 길면 안 본다고 해가지고 아유 뭐 안 보면 할 수 없지. 네, 그렇다고 요거 뭐 자꾸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달리 마그리트 초현실주의 나와 있죠. 그래서 달리 그림 요거 이제 보시고요. 붕괴된 기억의 잔상, 달리. 자, 시들고 잘린 나무에 걸려있는 시계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이 그림은 작가의 무의식 속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에스파냐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가, 모든 그 초현실주의는 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았어요. 왜? 초현실주의가 사실은 표현주의랑 뭐 크게 다르냐. 그죠? 근데 초현실주의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미술사주에서. 그죠? 아까 다다 했잖아. 이제 다다가 1차 대전 시기에 등장을 했고, 1차 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가 2차 대전 마무리하고 등장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두 개의 공통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어쨌든 강해요. 근데 표현 방식은 너무 달라. 어? 그러니까 우연적 요소는 공통점이야. 우연적인 요소는 공통점인데 목적성이 좀 다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합리적인 거 뭐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심상에 우리가 내면의 무의식적인 것을 끌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내면을 표현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표현주의처럼 내면을 표현한 건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시대적 상황도 뭐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학설,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술에 무슨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게 있어요? 있지. 이론적인 영향을 받은 게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인상파. 인상파가 색채학의 영향을 받았잖아. 물론 이제 저기 뭐야
낭만주의 터너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아 괴테이론 영향해가지고 그렸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되게 물론 영향력도 컸지만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있는 것들 되게 유파가 유명하죠. 이론적인 체제 아래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 이때 당시 굉장히 의미가 컸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인 그런 상황을 그림을 그리겠다. 막 자다 일어나서 막 얼떨결에 그림 그리고 막 약에 취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보면 되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학설로 그게 인정이 된 거야. 근데 그 학설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 얘네들이 뭘 했냐면 거기에다가 표현 기법을 정형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하면 배경이 아직 안 나왔는데 다다하고 초현실주의하고 배경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맥락적으로 보면 그 중요한 거든. 근데 얘네들이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기법이에요, 기법.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랑 이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명의식 속의 꿈이나 환상 세계를 자상히 표현했고, 스스로 편집경제 비판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창작학 수법은 이상하고 비합리적 환각을 객관적,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달리는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시들고 잘린 나무에 걸려있는 시계가 나엽처럼 떨어지고 그 작가의 무의식의 풍경을 그려줬다. 약간 중복되는 단어는 제가 이제 그거예요. 교과서를 보고 내용 있는 걸 넣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넣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뺀다고 뺐는데 좀 있어요. 마그리트 요 그림을 그렸는데 개인적 가치 벨기에 초현실주의학하고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예기치 않은 공간에 나란히 두거나 크기를 왜곡해. 이게 마그리트는요 공간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크기를 확대시켜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논리를 뒤집어 이미지 반란을 익혔다. 그래서 장난기 가득하고 기발한 상상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관습적인 사고를 이탈한다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빛, 유리자, 성냥개비, 브러쉬 등의 일상적인 오브제를 그린 듯하지만 이런 오브제들이 예기치 않은 배경에 놓였을 때 느껴지는 낯설어. 그죠? 그래서 전체 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워렌, 워렌이라는 사람인데 자연의 섭리를 방해하지 마라. 그렇죠. 자연의 섭리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바닷가에 있는 한 청년을 구름 속에 누군가 몰래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고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상상력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역시 상상력을 기반으로 윤성희 작가도 그렇고요. 자, 말셀 디샹이 나오죠. 레드메이드, 즉 기성품이라는 새로운 미술 개념을 도입했고 20세기 미술에 많이 영향을 준 인물이고 이제는 미술이 더 이상 어떤 대상을 평가한 캠퍼스 위에 재현을 하거나 혹은 인간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성품 제품 안에 사인을 함으로써 일상적 사물이 예술이 되는 것이다. 요거 지금 읽은 거. 요것은 결국 오브제 미술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오브제 미술이 다다에서부터일까요? 아니죠. 어디야? 입체파잖아요. 입체. 입체파가 그래서 유명한 거야. 그래서 입체파는요,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대상을 분해해서, 평면에 인지적으로 재구성해서 그것을 평면에 다시 깔았잖아요. 재구성했단 말이야. 그래서 평면화 시켰어요.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 기하학적 구석이 주죠. 그래서 기하학 추상. 물론 입체파 이전에 후기인상주의 누구? 세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체파가 뭐가 있어요? 파페 콜레, 콜라주 이렇게 있잖아요. 결국은 사물을 붙이게 되니까 일상에 사물을 붙이게 되면 오브제 이 두 가지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거지. 근데 뒷샹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뒷샹이 입체파의 오브제에 영향을 받았다. 뭐 암암리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통성은 아니었어요. 뒷샹은 좀 새로운 개념의 레드메이드를 제시한 거예요. 입체파랑은 좀 다르게. 자, 그래서 아까 보던 데서부터 이전 사고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회화의 간접적인 언어에 대한 과격한 도전이자 파괴이기도 한다. 디지털 레드메이드는 반예술이에요. 반미학. 그래서 이전의 조롱과 비판을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다. 어,
그리고 최초의 레드메이드 작품은 1912년 뒷정에 파리 작업실의 의자를 받침대로 삼아 자전거 바퀴를 올려놓은 것이고, 뭐 나머지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워너라는 작가인데 교과서에 좀 많이 나와요. 브로콜리 숲. 브로콜리, 파슬리 등을 설치한 후에 촬영을 한 겁니다. 브로콜리, 파슬리 등을 설치한 후에 촬영을 한 거예요. 자, 브로콜리 모양의 연상되는 이미지를 나무와 숲으로 표현한 작품인데 딱 봐도 뭐 그런 느낌이죠. 음식 재료들을 풍경화를 제작한 영국의 사진작가이자 푸드 아티스트 또 나오죠. 푸드 아티스트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기획된 대상들을 통해서 사진으로 남기 때문에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재료를 상상의 세계의 소재로 삼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리트 또 나왔죠. 피레네의 성.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에서 사물은 일반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두 대상의 결합. 떼어 나타나거나 사물의 고유의 성질을 상실한 채 묘사하게 하거나 한편 자연의 법칙을 천연덕스럽게 거스른 초연적인 현상. 이런 큰 바위가 공중에 떠 있잖아. 요새 모양의 성이 육중한 바위 정상에 솟아 있고 그 바위는 해변 위로 마치 UFO 모선처럼 떠 있는 방식.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성곽이 맨 위에 성곽이고요. 자, 그래서 카탈란 작은 나. 그래서 작고에서 한 사람이 책장 사이에 끼어 앉아 아래를 내려보고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 목록 사이에 책장 사이에 갈피에 끼어 책 한 권의 크기로 왜소해진 그 모습을 아래를 내려보는데 이것도 역시나 발상의 도난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발상 나와 있죠. 의인화. 사람이 아닌 사물의 동식물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분해와 합성. 전혀 연관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을 분해하거나 하나로 합성하고 확대와 축소. 낯선 곳에 배치하기. 변형. 이런 것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걸 활용해서 앞전의 작품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형유사 원리를 기준으로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데 김환기 작품. 자, 김환기 중요하죠. 론도입니다. 이거 음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 작품에서 특징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기하학적 추상이에요. 기하학적 추상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정서적 요인도 이제 활용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향토적 요소나 이런 것들을 원래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음악적 요소, 타 영역, 음악을 주제로 했는데 이것은 그리고 미술과 음악, 타교과, 타학문, 그래서 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면과 색으로 구성된 추상 작품인데 김한근 작품에서 무한한 공간과 우주적인 신비감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에 대한 그 동양적 철학 사고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철학적 사상이나 문학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동양적 철학 사고가 자주. 근데 이제 김한기가 그래서 일본에서 인정받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작품의 제목인 론도라는 주 선율을 반복한다는 뜻인데 그런 음악 용어예요. 유사한 형태와 모티브, 한정된 색을 반복하여 론도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이렇게 뭐 주선이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반복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검정색이 반복된다거나, 그 다음에 형태적인 요소가 반복된다거나, 그죠? 노란색이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들. 자, 대담한 생명의 구성과 인물의 반복 등장에서 에 대한 무한한 공간으로 주변을 비워두는 방식을 취했는데 주제의 반복 등장을 의미하는 온도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비워둠이다. 그래서 생명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생명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통해서 자연의 추상적인 표현 가능성을 추구한 이 작품은 색채와 명 구성에도 화면 분할에
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 물론 그렇죠. 미를 찾아볼 분할의 미를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주임수 원리, 형원 대입자 여기까지 합시다. 참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지도서랑 이런 걸 합쳐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까먹으니까 한 숫자 10가지 좀 하는 데까지 하고 뭐 시험 보러 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